자, 21학년도 합격 대비를 위해서 오늘 합격 전략 특강 발표를 합니다. 이번 기출시험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고, 내년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거기 지금 나눠지는 자료가 올해 기출문제지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번 시험에 대한 답지를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우리 부산하고 대구 수강생들도 같이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 보이세요? 네. 자, 올해 2020학년도 시험이었죠. 이번 시험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 즉 18년도 말이니까 이제 작년도 말이었죠. 그때 비해서 이제 바뀐 첫 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 이제 문제 유형 자체하고 문항의 난이도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난이도가 절대 쉽지는 않았고 작년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바뀐 첫 해 시험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배점되어 있는 것처럼 기입형이 이제 문항수가 네 문항하고 두 문항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여덟 문항하고 아홉 문항으로 해서 이제 1, 2교시에 A, B형 저렇게 이제 책정이 됐었죠. 어,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이제 기입형이 8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아예 서술형에 그죠? 기입형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기입형 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비중이 적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 때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이게 서술형 문항 안에 기입형들이 같이 포함돼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딱 그대로 됐었죠. 그리고 특히 올해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저하고 분석을 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 문항 안에 기입형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문제여서 사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섯 문항은 형식적으로는 여섯 문항이지만 서술형 문항 안에 기입형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어서 제가 문제풀이반 때 추측을 해드린 대로 저희가 예전 객관식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으로 바뀌고 다시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 바뀌기 직전 해에는 항상 변화의 요지가 많았었는데 올해 예상한 대로 주관식이 이제 서서히 논술이 사라지면서 논술이 사라졌죠? 이 논술이 사라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교육학하고 논술이 겹친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굳이 전공까지 할 필요 있냐 해서 얘를 없애고 대신 이제 전체 문항 자체는 별로 많아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아졌습니다. 기입형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암기의 폭이 훨씬 더 넓고 깊어야 된다라는 걸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유형은 이렇게 이제 바뀐 첫 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어, 올해 기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먼저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일단 큰 걸 먼저 보세요. 이번에 점수 자체가요. 어, 전공미술 난이도가 여기 제가 이제 상하고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상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상에 상중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도가 바로 2019학년도 문제였죠. 그때가 상 플러스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은 낮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상이다. 그런데 이 작년도가요. 역대 그동안 제가 21년 동안 임용중등 강의를 하면서 역대 최하 1차 커트라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공 점수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점수로 1차를 붙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 점수대가 40점대에서 1차 합격자가 나온 게 작년이
예전에 객관식 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이 정말로 낮았다. 그래서 작년도 시험 분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공 점수 40점 중반에 교육학 한 15점 맞으면 이게 60점이 갓 안 돼요. 그 점수가 작년에 지역별 1차 커트라인이었다라는 거죠. 합산 점수가 60점이라는 얘기는 뭐 2, 3년 전만 해도 전공 잘 보시는 분들은 전공 점수만 65점, 68점 이렇게 받는 분들이 교육학 10점, 15점 더해보면 몇 점이세요, 그죠? 작년에는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상당히 이번 시험이 좀 궁금했어요. 어, 작년보다는 쉽겠지만 그 쉬운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분석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제지를 받아보고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렵네? 작년하고 비슷할래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복귀 답안을 가채점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금은 점수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하락했으나 체감 난이도는 비슷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 느낀 거죠. 시험장 가면은 뭐든지 다 어렵게 느껴져요. 평상시에 정말 잘 풀던 쉬운 것도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공 미술만 예상 컷을 48에서 54로 이제 잡았는데요. 여기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 자체는 전공 컷은 따로 없어요. 전공 컷은 따로 없는데 올해 교육학이 전반적인 난이도가 한 중에서 중하라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교육학은 또 따로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15점에서 16점 정도를 아마 교육학에서 예상을 하더라고요, 커트라인을. 그러면 만약에 전공에서 48에서 54의 중간을 50이라고 치고요. 합산하면은 이제 65점이 나옵니다. 1차 코스.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높아요. 재작년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어쨌든 교육학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15, 16을 이번에 평균을 잡고 전공을 본다면 작년보다는 소폭, 저 소폭이라 하면 이제 한 4점에서 5점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의 기출 점수 분포를 이렇게 한번 점수를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최상위권 분들은 점수가 상당히 높더라. 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 이게 제가 매년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A형, B형 모든 시험의 문항에서 22개, 23개 뭐 해마다 바뀔 때마다 이제 25개가 될 때가 있고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난이도가 상이 아니에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그게 무려 70%에서 80%까지 돼요, 비중이. 근데 우리는 왜 시험을 보고 어렵다 느끼느냐? 그 나머지 20% 때문이에요. 근데 그 20%가 제가 좀 이따 이제 점수로 나눠봤는데요. 그 20%가 정말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거 잘 봤어도 나는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전공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럼 붙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권 분들의 점수가 이번에 봤더니 전공만이에요. 57에서 60점 초반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뒤에 바로 다음 컷에 나올 텐데요. 이분들이 어떤 점을 잘했느냐? 이번에 어렵게 나온 소위 얘기하는 처음 본다? 너무 지엽적이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수험생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죠? 저도 보고 이건 좀 심했다 싶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 틀려도 우리는 8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17점을 빼버리면은 남는 점수가 63점이 남더라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라서 합산 100점 해서 교육학을 이번에 평균 한 15점 받았다고 치고 전공을 80점 만점을 받는다면은 뭐 전국 수석이겠지만 전공 80점 만점은 절대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한 10점 정도 뺀다고 치고 70점?
야, 그 정도도 정말 정말 잘한 거죠. 다 빼고 60점 힘듭니다. 올해 50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상위권 분들은 왜 이 점수가 나오느냐? 어려운 거는 같이 틀렸는데 쉬운 데서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썼다라는 거죠. 관건은 기본적이고 평이한 문제들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썼는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매년 강조하는데요. 해마다 보면 정말 어렵고 처음 보는 내용들이 분명히 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많아도 그죠? 전체 배점에서 30% 이상 안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중위권대가 45에서 53인데요. 커트라인은 아마 이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중간쯤에서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전공 컷이 만약에 있다면. 자, 그리고 이제 하위권도 제가 일단 점수를 매겨봤는데 이 하위권을 제가 매긴 이유는 점수는 어쨌든 평균적으로 골고루 매겨지기 때문에요.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어려운 거는 당연히 몰라서 틀리고요. 기본적인 거는 헷갈려서 틀리고, 그 다음에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서 틀리고, 결국은 이래저래 다 깎이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최소한도, 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시험이라는 고시 시험이라는 걸 본다면 그 시험이 뭐든 간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용 미술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보세요. 좀 이 작은 화면에 제가 다 넣다 보니까 이게 밑에가 이거 가리네. 이거 없앨 수 없나? 됐다. 터치하니까 사라지네요. 어, 제가 좀 한 꼼꼼해요.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를 그 문항하고 소문항별로 다 분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과연 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난이도로 분포를 다 했어요. 옆에 있는 저 점수를 보시면 18점, 21점, 41점 합산하면 80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소위 얘기하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싹 다 틀려도 마이너스 18점이에요. 그러면은 62점입니다. 합격. 이해되세요? 난이도 이제 중상에서 좀 점수 감점이 있겠죠? 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또 시험장이에요. 이런저런 실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더 깎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50점 중반 정도까지만 돼도 상당히 잘 보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최상 문항 개수를 제가 8문항을 했는데 이 중에 소문항이 4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시험 좀 이따 저 분석을 하겠지만 한 문제 안에 기호, 기역, 니은에 각각 하나씩 쓰고 디귿에 2가지를 써라. 그러면은 기역, 니은에 1점씩 디귿에서 2가지 하면 1점씩 인데 기억 니은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근데 디귿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분포를 다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8문항 속에서 여기 지금 이제 A형하고 B형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죠? 여기 하얀색이 이제 부분 난이도고요. 요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전체가 쉬웠다, 전체가 어려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소위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정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이거 대체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말 그 굉장히 아주 좌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문장들이 8개가 있었습니다. 저거는 사실 수업 중에 저도 얘기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독서에도 한참 정말 정말 한참 뒤져서 야 여기 있는 거 이런 걸 냈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출제하신 분이 약간 좀 뽐내기용으로 낸 게 아닌가. 내가 이 정도 응?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라는 건데 이 뽐낼 때가 따로 있죠. 거의 이제 학예사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재작년에 학예사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어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학예사는 이렇게 강의를 안 하거든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영풍문 같은데 미술 서적 코너에 가서 거기 있는 책을 죄다 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 같은 건데요. 이게 자꾸 찌르고 있다. 어떡하냐. 뭐 강사들이야 외우세요. 그럼 되지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외울 필요 없고, 거기에 막 시간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승부가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좀 이따가 저하고 문항을 볼 텐데요. 여기 제가 체크해 놓은 것들이 이제 쉽고 어렵다입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하위권에 있는 문항들은 13개, 소문항이 3개인데 사실 얘네들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들인데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문제를 봤을 때 느끼는 게 체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강사고 그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이론 강의를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리고 이제 필독서 분석에 교과서 분석까지 거기다가 이제 문제풀이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이랬던 내용들이면은 시험장에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정확하게 못 적었다면 여러분들의 복습 부족, 암기력 부족일 탓해야죠, 그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상에서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일곱 문항에서 약간 갈립니다. 요 일곱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쉬운 게 있을 거고요. 요거 상이 아니라 중상이 아니라 최상인데 라고 넣어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개별 차이가 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산을 해보면 요 밑에 있는 두 개 중위권까지의 점수를 합하면은 62점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 맞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또 실수도 하고 나름대로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감점이 되는데 문제는 요번에 상위권 받으신 분들이 최상위권의 8문항에 18점을 다 틀렸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저 최상위권에 분류해 놓은 것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올해는 그 메타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학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인지의 인지. 제가 작년까지는 사실 어 모든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테니까 다 외워라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문제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그것만 외우고 그냥 딱 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득점 받으신 분들은 제가 낸 그 문제의 용어나 형식이나 기법을 보고 이제 주변 책을 탐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적어놔요. 이게 이제 제가 가리킨 인지에 대한 그 사람이 인지입니다. 인지에 인지를 한 거예요. 메타 인지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맞춘 문제 어려웠다는 그 로마의 아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뒷걸음치다가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얻어 걸릴 수가 없죠. 객관식이 아니라서 이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게 그날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언젠가 어디선가 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올해 제가 얘기하고 그 강조하는 것은 생각한 것을 다시 생각해서 이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확인을 하고요.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지를 계속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분포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먼저 볼 거는 난이도 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난이도 최상위권에 대한 요거는 아마 강사들끼리도 답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기출 분석을 올해는 바로 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한 답을 찾고자 좀 분석을 더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작년, 재작년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저도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논문에서 낸 거면은 그걸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해보다 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답들을 추려냈습니다. 일단 쉬운 거하고 중간 난이도는 일단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최상 난이도를 제가 먼저 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18점에 넣어드린 그 최상 난이도 있죠? 여기에서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2번은 평탈은 난이도 최상이었고요. 5, 7은 난이도가 중상으로 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문제는 1점 맞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분에는
평탈까지 쓴 분들도 계셨고요. 그럼 이제 평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의 문항 싸움인데요. 요거는 약간 응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도판 난이도예요. 이 도판은 대체 어디 있는 도판일까요? 교과서에는 아예 없고 필독서에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미술 교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중요한 필독서 중 하나가 미술실에서 미술관까지인데요. 요번에 그 책에서 또 나왔죠. 아트리움도 나왔고. 요거는 검색을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요. 사실 어떻게 이런 도판을 냈지? 정말 너무 구석탱이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도판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본다고 치면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글씨가 좀 그죠? 그림 이미지 파일이라 깨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2번을 보시면 됩니다. 거길 보시면 자 도판 자체는 처음 보는 거지만 여기 읽어보시면 뭐 경주 안압지에서 뭐 영국 장승이다 통일신라 시대 때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역하고 니은에 이제 기입형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역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건을 보시면 기역이 기법 명칭인데 장식 기법 명칭이에요. 이제 제가 특히 이 공예라든가 미술사의 이런 역사에서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공예품들은 기법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게 이 바탕 형상을 만드는 기법이냐 그 위에다가 붙이는 문양에 대한 장식 기법이냐 이 두 가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명칭이 달라요. 그죠? 그 과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밑바탕을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걸 단조로 두들겨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위에 문양을 붙이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별도의 기법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분리하지 않고 외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걸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자, 뭐 기억 쪽에 보시면 화해 초축문을 어쩌고저쩌고 장식했다 쭉 돼 있는데 어디에도 그런 힌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이 장식 기법은 크게 3단계 과정이다 해놓고요. 먼저 얇은 음판이나 금판으로 만든 모양을 장식할 표면에 붙인다. 먼저 장식할 표면에다가 얇은 금이나 음을 붙인다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공부, 즉 아까 얘기했던 메타인지, 인지와 인지가 좀 잘 되신 분들은 금속 표면에 금이나 은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입사 기법이 있습니다. 문양에 홈을 파고 금사나 은사를 거기 채워놓으면 그게 입사잖아요. 그죠? 편편해지는데. 근데 보니까 이거는 홈을 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얇은 음판, 금판 문양을 표면에 붙이고 그 위에 뭐를 하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기만 봐서는 뭐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좀 더 보세요. 이를 연마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간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포로 간다, 연마. 두들긴다, 연타. 그죠? 타자, 맞자. 우리가 타제석기, 마제석기 그러면은 원시시대 석기 중에 마제는 가는 거고요. 타제는 두들겨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한자에 대한 기본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아, 뭐를 가는구나 해서 문양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아, 이거는 결국 편편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입사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메타인지 제가 수업 중에 얘기한 걸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입사 기법이 나중에 상강 기법으로 이어지는데 그 전에 당나라로부터 평탈 기법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은 게 입사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봤더니요. 예, 맞네요. 이 장식 기법은 한나라 때 시작 당대 당나라의 성행 우리나라 일본의 우리나라 지금 통일신라니까 딱 맞네요. 아 그렇다면 일단 얘는 뭐 홈을 처음에 파냈다는 얘기 없으니까 은입사 그림사 이런 거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은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했으니까 결국 앞에 기억은 평탈일 테고 뒤에는 그렇다면 오칠이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를 맞춘 상위권 분들은 이런 절차 하에서 이도판을 외웠던 게 아니라요. 절대 아닙니다. 이도판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비를 할 수가 없죠. 너무나 지엽적인 도판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 금해야 되는 기출의 분석에 따른 대응 중에 제일 금해야 되는 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년에 공부할 때 여기 정도 해당하는 모든 도판을 싸그리 다 외우는 전략이에요. 못 외웁니다. 그 도판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 정도 급이면
예를 들어서 뭐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급이면은 한 10개 안 돼요. 이 정도 급이면 한 1000개 이상 될 거예요. 이거를 외운다고? 불가능해요. 차라리 틀리고 말지. 2점. 그냥 버리라고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강조하는 거는 80점에서 뺄 점수 빼라. 그래야 속이 편해요. 이런 거 외우느니, 그 1000개를 정확하게 외우느니, 그거 외우다가 또 정작, 기본적인 도판 냈더니 또 틀릴 거면은 차라리 이런 건 버리는 거죠. 대신 얘를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57은 중간 수준이었어요. 보니까 평탈은 대부분 틀렸는데요. 57은 또 이게 대체 뭘로 맞췄는지 맞췄어요. 그 이유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판, 음판을 붙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장식이니까 편편하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히신 분들은. 어쨌든 이게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가 그 문제의 로마 건축이죠. 로마 건축이 올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왜 나오면 안 되는지 공감을 하세요? 2년 차 내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연달아 냈잖아요. 그것도 로마 건축이라는 부분을 또 냈잖아요. 로마가 건축 교수님이 혹시 들어가셨나? 작년 올해 계속? 왜 2년 연달아 계속 내죠? 그것도 이렇게 지엽적인 거를. 요거는 필독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필독서 있죠? 미술실에서 미술관까지. 그 필독서에 요 도판 그대로 해놓고 밑에 아트리움 해서 딱 한 글자만 도판 구퉁이에 딱 있어요. 밑에 본문에 설명도 없어. 딱 지나가는 그 많은 도판 중에 딱 하나가 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도판에 무슨 설명이 있나 중요한 거 집어서 봤더니 본문에는 내용도 없어요. 그만큼 덜 중요한 도판을 냈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요거는 이 아트리움이 어 그냥 요즘 현대 건축 지을 때 특히 복합 주상 복합 상가 같은 거 지을 때 요즘에는 아트리움처럼 가운데 뻥 뚫어놓는 구조를 많이 지어요. 그게 이름이 아트리움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또 이것도 맞추신 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인지 때문에요. 이제 그 로마 관련해서 계속 이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어쨌든 작년에 어 뭐 로마하고 중세에 걸쳐 있는 거지만 교회의 그런 성당 구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또 조각 쪽이 나왔고 해서 요쪽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관련해서 쭉 훑어보다가 이런 도판에 이런 게 있네라고 이제 관심을 갖고 지나가다가 정말 살짝 외워뒀는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름이 낯설진 않으니까 이제 맞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요것도 대부분 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요 도파는 제가 처음에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프레스코 벽화 장식 해가지고 제가 저하고 문제풀이 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런 시간에 아마 수업 들었던 분들은 폼페이 벽화가 네 시기로 나뉘는데 그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해서 네 시기에 대한 정리를 해라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시기가 바로 요 비트로비우스가 살았던 시기가 로마 즉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서기 1세기 그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공화정에서 재정이 시작될 때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상이 시작이 되고 정치가 재정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 비트루비우스가 이렇게 건축 학설을 어, 저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딱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로마 건축 구조하고 얘기하면서 특히 로마 벽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거 도판을 냈는데 이게 딱 그 3기 도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비트루비우스가 살았을 때 그때 활동했을 때 요 도판이 있었어요. 요게 3기인데 저는 그래서 이 벽화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걸 묻나 했더니 엉뚱하게 요거를 가지고 뭘 물었느냐.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본문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죠. 환상적이고 뭔가 기이한 형상을 해서 나중에 르네상스 때 뭐 기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답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트렁프레이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답지로 적어놓은 그로테스크는 굉장히 소수고요. 그리고 또 매너리즘 뭐 이런 분도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단언컨대 답이 이 그로테스크였습니다. 요거는 요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로테스크의 어원 중에 기원 중에 폼페이 벽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이런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 줄기가 갑자기 기둥에서부터 튀어나오고 이런 게
나중에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로테스크 하면 우리는 이제 그죠? 매너리즘의 화가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만 매너리즘은 아니고요. 이 그로테스크라는 어원에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대부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요 두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그죠? 마이너스 2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예요. 자, 이게 로마 두 개 문제 자체가 어, 일단 2년 차는 안 나온다는 법칙을 올해 좀 몇 개 막 깨버렸어요. 일단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도판 난이도가 역시 아까 우리 통일신라의 그런 공예 평탈 기법처럼 최상이다라는 거죠. 이 폼페이 벽화의 요 내시기 중에서 요 도판이 그나마 교과서에 전혀 안 나오는 도판인데 이걸 또 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폼페이 벽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환각주의, 창문 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교과서에 그거는 많거든요. 그런 것도 낼 게 많은데 좀 먼저 중요한 거 먼저 내시지. 왜 우리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2점짜리라서 아이 뭐 우리 앞에서부터 점수를 까봅시다. 이제 2점 빼고 앞에 평탈법 빼고 3점 뺐어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겐 77점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어렵다고 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으면 다음 문제도 못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봤더니 5번이에요. 4번은 지나가고. 아, 이 문제도 참 왜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우리 주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을 왜 낼까? 그- 그것도 굳이 근대를 우리가 중국 근대를 꼭 알아야 되나? 뭐, 낸 사람 마음이겠죠, 뭐. 저는 이걸 보고 바로 느낀 게, 아, 이제 뭐, 제가 일본 미술사는 수업 중에도 정말 기본적인 거 말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일본 근대사도 얘기를 해야겠네.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도 우리 중국은 근대사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어, 청나라 말기 정도에서 그죠? 조지겸이나 그죠? 낭세령 그 정도만 얘기하고 정말 우리는 얘기를 안 했죠. 더군다나 이것도 2년차를 깨버렸잖아. 아, 깬 건 아니다 그죠? 어, 우리가 깬 듯하게 보이지만 중국 역사가 최근에 계속 청나라가 나왔거든요. 이건 청나라는 아니지 뭐. 청나라 다음인 근대니까. 그죠? 너무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여러분 문제 자체가요. 자, 도파는 처음 봐요. 그리고 고건부란 사람 이 중국 미술사나 일본 미술사는 보면 볼수록 참 이름 특이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한 번씩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전혀 뭐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읽어봤더니 뭐 내용 자체가 일본어와 서양어를 결합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고 중서절충이라고 해서 제가 어 우리나라 동양미술사나 한자라든가 서예 문제 뭐 동양미학 같은 경우는 어 한자를 알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 드리는 게 중서절충 있는데 중자하고 서양 서자가 있어요. 서쪽 서. 이거 누가 봐도 중국하고 서양 이겠거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마 이게 물론 그렇게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운데 중하고 서쪽 좌측 가운데 혹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도로서 분석하신 분이 집이 좌측에 있고 가운데는 비워두고 혹시라도 별 사람들 다 있을 테니까 이거는 근데 누가 봐도 중국의 전통 회화와 서양 기법을 결합했다라는 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처럼 일본에 유학 가서 배웠다라는 거죠. 우리도 서양 기법을 그래서 배운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고 했는데 자, 밑에 내용을 봤더니 기억에 해당하는 화파의 명칭. 자, 이거는 뭐 당연히 모르니까 틀리고 1점 마이너스. 니은의 사상. 자, 중서절충이 위 작품에 제가 이 편집 때문에 옆으로 보낸 건데 원래는 밑에 있죠? 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중서. 그렇다면 중국 전통 회화적인 거, 즉 동양 회화적인 것과 서양 회화적인 게 뭐냐? 이거를 두 가지를 묻는 거네요. 표현 기법에서. 아, 요거는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첨삭 문제풀이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첨삭을 할 때는 두 가지다. 아는 거를
조리 있게 잘 쓰는 거 이게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는 쥐어짜기 훈련이에요. 정말 모르겠는데 조건을 보고 정말 쥐어짰더니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이 후자도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다.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외운 것만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보고 낯선 문제인데도 문제 요구 조건을 잘 보시면 문장들을 적절하게 만들어가면 최소한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저는 요거 니은에 대한 두 가지에서 2점은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분명히 중국화적인 게 있죠. 어때요? 뭐 이런 그 여백에다가 그죠? 시설을 쓴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구성에 대한 거니까 원래는 쓰면 안 되겠죠. 이것도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날은 아마 대부분 다 정신이 없어서 더군다나 어려운 문제니까 보이는 거 다 썼을 거야. 그래서 이것도 썼어요. 대부분. 근데 이거는 표현 기법은 아니죠. 배치나 구도 혹은 형식에 대한 거니까. 그럼 이걸 제하고 보면 여기서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분명히 산수한데 명함으로 그랬잖아요. 그 얘기 있으면 1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중국 전통 회화적이냐라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수묵 선염이네요. 그죠? 혹은 수묵 담채잖아요. 화지에. 한지에다가 수묵 담채로 우려내듯 선염으로 그렸잖아요. 그런데 중법이 아니라 명암을 표현했네요. 그 얘기 하셔야죠. 그죠? 두 번째는 이거 잘 보시면 집의 모양도 그렇고요. 저 뒤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서양 풍경하고 비슷한 게 또 있지 않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간감 원근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헛다리 짚으신 분들은 이거를 공기원근법이라고 해보시면 공기원근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동양어에. 이거 투시원근입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재가 전형적인 동양 중국의 누각 그리고 전형적인 중국의 산수의 여백이 빠지는 구도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얘기를 같이 두 가지로 나눠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된다. 제가 답지에 정리해 놨으니까 안 적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 니은에서는 두 가지를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걸 봤더니 위 작품에 표현된 누각, 누각이죠. 이 우위하는 바, 우위라는 거는 이제 약간 상징, 은유한다. 뭐를 은유하느냐, 상징하느냐 했을 때 뭔가 지금 읽어봤더니 그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뭔가 지금 혁신이라는 얘기 나와 있고 무슨 혁명 운동에 자꾸 가담했다 이런 말 나와 있고 이런 걸 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으나 시대상으로는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우리나라 일제 근대 시대하고 똑같죠. 이게 실제로 1919년 이후에 만들어진 형상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외세의 열강 침략에 따른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이야 거대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외세에게 많이 침략을 당했었거든요. 딱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나라의 왕조의 저물어가는 그죠? 그런 그 국군의 쇠망이 안타깝고 슬픈 이런 감정을 우위에다가 표현한 거야 누각에다가. 그래서 비슷하게 이거는 다 썼더라고요. 아마 몰라서 그걸 썼겠죠 뭐. 중국의 근대고 우리나라처럼 외세 시민을 받았을 테니까 청왕조가 이제 망하네 마네 이런 시기였을 테니까 이 집 자체도 보면 온갖 좀 음산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청왕조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얘기도 수문이 계셨고요. 비슷비슷하게 가면 그거는 제가 보기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는 기억의 화파의 명칭에서 1점 마이너스지만 요 나머지 세 가지에서 잘 쓰면 3점, 못 써도 2점은 가져가겠다. 그래서 보면은 어려운 문제였고 처음 보는 도판이었지만 나름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기시려면 어려운 거 나왔다고 전부 다 그 어려운 거 죄다 씹어 먹을 듯이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요 다음 거. 자, 여기 이제 어, 미술 교육론 문제였죠. A 10번인데요. 자, 그 A 10번의 미술 교육론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는 딱 소문항 두 개입니다. 여기 로엔펠트하고 그죠? 어, 식센트 미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식센트 미하이 얘기 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몰입이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몰입 학습법을 물은 것도 아니고요.
창의성에 대한 세 가지 물었어.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 다 놓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자기 동일화 혹은 자아 동일화. 정확하게는 자아 동일화예요. 제가 자기하고 자아하고 뭐 사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자아 동일화 그리고 니은은 환경 다른 말로 현장 혹은 필드인데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칙센트 미아이에 대한 공부가 전혀 거의 대부분 다 안 됐을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런 거를 저렇게 역시 또 물을 거라는 거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자아 동일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읽어보시면은 되게 문장 자체가 애매모호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대부분 다 이점은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요. 그러면 나머지를 보시면 2점 마이너스 치고 로엔펠트와 직선드 마이어의 이론에서 알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각각 서술해라. 여기서 이제 1점씩이거든요. 요거는 로엔펠트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치책하고 로엔펠트의 차이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치책은 완전 자유방임. 교사는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였는데 로엔펠트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환경의 여건은 마련해 주고 동기부여 정도까지 그리고 재료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 이런 그 부여까지는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요 부분이 지태까지 차이라고 했었죠. 지금 그걸 배우시면 딱 됩니다. 자, 칙센트 미아이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래서 그런 단지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호 소통이라든가 그저 친구나 매체나 여러 가지 장면들에 대한 적극적인 더 지도,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를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 역시 답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한 2점, 못해도 1점은 가져갈 수 있는 점수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11번인데요. 자, 이거 석고 틀 성형을 이용한 어, 도자 성형이죠. 도자기 성형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 기출문제를 예전 2000년대 이전 1997년 8년 그때부터 보시면은 정말 공예 파트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난이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우리 보통 테라코타에서 그때 기법 두 가지 묻는 게 나왔었죠. 우리 석고틀 성형하고 비슷하지만 그거는 테라코타는 도자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뭔가 이제 기법이 확실히 나뉘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뭐든지 외워야겠다, 여러분들 알려줘야겠다 해서 제가 문제풀이도 냈던 배장주의법하고 그저 두 가지의 분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배장주의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칼라도판은 아니었죠. 이거를 이제 과정을 단면도를 단순화시켜서 냈는데 요거는 사실 잘 보시면 자 도판도 처음 볼 수는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석고틀 성형하고 좀 다른 게 우리 석고뜨기 과정 생각하시면 저렇게 얇게 슬림이란 게 결국 우리 화장토를 슬립이라고 해요. 우리 그 분정사기 화장토 있죠? 네. 약간 액상화된 물 같은 흙물? 그게 슬립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기다 붓는다. 이 부분이 낯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과정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자, 액상 점토에 흙물에다가 해교제를 혼합한다. 해교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액상 점토라고 했을 때는 흙과 물일 텐데 거기에 뭔가를 섞었을 때는 왜 섞을까요? 뒤에 과정을 추리해 보시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석고틀에다가 이 해교제를 섞은 슬립을 주입을 하네요. 요거하고 뭔가 해교제를 섞었다는 게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뭔가 주입 상태에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입 상태가 뭘까요? 거꾸로 해서 남은 슬립을 배출하는데 요 배출하고 나면 얇아지겠죠. 이건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의 가장 큰 형태 장점은 두께 얇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배출을 시키고 나면 요 벽면에 얇게 묻어 있다고요. 그게 이 배장주의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드린 게 두께 두꺼운 거는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럼 요게 굉장히 얇아요. 이거는 물레 성형으로 힘듭니다. 물레 성형으로는 얇기에 한계가 있어요. 물레 성형 뭔지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조건이 봤더니 실립에 첨가하는 기억의 역할, 해교제 역할은 뭘까요? 결론은 주입 상태에 용이하게 만드는 건데 이 흙하고 물만 있을 때보다 흙이 입자가 훨씬 미세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서
약간 점력이 생기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흘리면 잘 흘러가고 잘 묻어서 주입하기에 용이한 상태를 만드는 게 해교조 역할이에요. 만약에 얘가 없어. 그 여기서 부었는데 그냥 후삭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뗄 때 별로 남은 게 없어요. 너무 얇아. 붙지도 않고. 알겠죠? 그 역할이고요. 물레 성형과 비교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입 성형이 갖는 배출 주입, 배출이 배정입니다. 장점을 기물 형태 측면에서, 자, 형태 측면이니까 제작 방법이 쉽네, 뭐 가격이 싸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형태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레 성형은 오로지 둥근 형태밖에 안 나옵니다. 물레 성형은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뭔가 다양한 형태, 혹은 물레는 무조건 돌리니까 좌우대칭이죠. 그럼 얘는 비대칭 형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두께가 얇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를 꼭 같이 거론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께가 얇다는 얘기를 넣으시면서 그 얘기를 같이 적으시면 일점까지 나올 거고요. 니은에서 기물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점,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수업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표현 파트에서는 뭔가 어떻게 했더니 잘못됐다, 원인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 석고틀 뜨기를 알고 있으니까 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요거 할 때 여기 사이겠죠. 여기 사이. 석고틀의 슬립을 주입하기 그 전 사이에 요 안에, 그죠? 이탈제를 꼼꼼하게 발라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애매한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까요? 방지하기 위한 거. 여기서 가장 쉽게 생각할 것은 이탈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완전 건조 후에 흙물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어렵긴 했으나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정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점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입니다. B형에서 역시 최상 난이도 문항이 2번이 있었죠. 요거는 서해 문제에 또 그동안의 틀을 확 깨버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서해 파트는 역대 단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서 우리 너무 같이 방심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서해 정도는 쉽게 내야지 숨을 쉬지. 서해까지 이렇게 내버렸어요. 결국은 그들이. 송나라 주얼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고금서 법원 처음 보는 거고요. 서문에서 고문, 그죠? 대전, 소전, 예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나오네요. 가로치고 8분 행서 초서를 팔체라 하여. 자, 봤더니 저 빈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암기하고는 다르네요. 그죠? 고문, 대전, 소전, 예서인데 8분이 있어요. 예서의 종류가 원래 고래가 8분인데 그러면 기억이 고래가 돼야 되나? 그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근데 예서의 종류가 고래 8분인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좀 특이하고, 행서 초수가 있는데 해서가 없어요? 아, 그럼 또 해서가 답인가? 그래서 실제로 답들이 고래 많고요. 해서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빈칸에 뭐 적당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답은 엉뚱한 답이었죠. 밑에를 보세요. 해서나 고래가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기억은 후한에 채용이 창시한 것으로, 자, 이 사람도 처음 봅니다. 굵은 필액을 그을 때 먹과 물의 분량에 따라 그 획의 일부가 먹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이 문장을 보면 이거 비백인데 서해가 아니라 우리 동양화 표현기법에서 비백이라는 건데 왜 이거를 여기서 묻지? 회의가 막 들어요. 의구심이 들고 비백이라고 적어? 서해 문제인데 비백이 이상한데? 해서 에이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섭자 붙이자 해서 비백서라고 붙인 분이 1점 맞췄어요. 그렇잖아요. 답이 비백서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장을 아무리 봐도 해서도 아니고 고르라고 하기도 이상하잖아 문장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빗자루로 바닥을 쓴 자국처럼 여기 또 나오네요. 빗자루로 바닥을 쓴 자국. 필법으로 치면은 갈필스럽고요. 퇴목스럽겠고, 그죠? 불규칙적인 흰 부분을 드러내게 하는 필법으로 운필의 속도가 느리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장시 서체를 쓰인다. 회화에서는 묵매의 굵은 가지를 묘사할 때나 바위 묘사 사용한다. 이 바위 묘사나 묵매, 우리가 동양화에서 특히 원나라 초기에 조맹보 회화에서 많이 보이는, 그죠? 이 성묵역음, 먹을
금같이 아껴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비백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비백이에요. 근데 비백을 서체로 쓰기에는 참 용기가 필요한데 그죠? 그 뒤에 서자 붙이신 그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비백서라고 써서 1점을 이 소중하고 황금 같은 1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답이 비백인 게 확실해지면 이제 나머지는 쉽습니다. 니은에서 리을까지 내용 중에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 가지 찾아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라. 요거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제가 좀 착각했어요. 그냥 바로 요 니은을 빠지고 답지에는 이거 뺐어요. 디귿이라고 하고 디귿이 틀렸죠. 이제 비백인 거 알았으니까 이게 느리면 안 됩니다. 빨라야 돼요. 그래서 운필의 속도가 빠르다. 요 문항도 제가 이런 비슷한 문항 연습시켜 드렸어요. 어떤 걸 제시해놓고 연구 보고서에서 기억, 니은, 뒷글, 리을 중에 틀린 문장을 제대로 고쳐라 이런 문제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서예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제가 어쨌든 이런 문제도 대비를 해라. 요게 약간 준 객관식 같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대부분 다 2점 틀렸는데 희한하게 요거는 다 틀렸는데 이거는 맞췄어요. 그래서 어차피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객관식이잖아요. 하나 적고 거꾸로 적으면 되니까. 첫 번째 거는 불규칙적인 흰 부분을 드러내는 필법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맞으니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게 맞다면 이게 느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풀었어요. 빗자루처럼 하려면 빗자루 천천히 쓰면 안 되잖아요. 휙 쓸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다라고 해서 맞추신 분. 장식 서체로 쓰였다를 거꾸로 하면은 장식 서체로 안 쓰였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그럼 이제 실용 서체로 쓰였다 이렇게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찍으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어쨌든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보고 너무너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벽에 머리를 몇 번 박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교과서 문제였는데 제가 교과서 문제를 내려고 다 도판들 뽑아놓고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거는 그래도 너무 지엽적인 거서 딴 거를 냈더니 이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교과서에는 요 도판이 나온 게 아니라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답지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정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자. 제가 교과서 분석을 해놓고도 하필 또 그거를 안 냈는데 그게 딱 나올 때 제가 너무나 그죠? 이거는 답이 딱 교과서 도판에 있는 그 답이었어요. 그래서 도판은 아니었지만 답이 요거는 일단 미장센은 대부분 다 틀렸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미장센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분이 맞추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작가들이 영상을 제작할 때 현장에 최후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을 찍을 것인가 해가지고 이러한 질문이 무대 장치, 무대 위의 장치를 의미한 대치를 의미하는 미장센에서 기억은 대부분 다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가를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매니아들에겐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대중적인 영화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영상 미술 자체에서도 깊이가 있는 문제를 확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는 그 메아리가 혹시 안 들리세요? 니네 너무 순수 회화 조각 공예 파나마 하는 거 아니야? 영상 미술 뭐 뻔한 것만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상 미술 최근에 나온 게 그나마 셀 애니메이션 정말 눈 감고도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확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영화에서 우리 왜 그 촬영하시는 감독분들이 자, 이 씬 컷, 그죠? 자, 시퀀스 이런 얘기 할 때 뭐 우리가 아무 상관 없으니까 저게 뭐냐 뭐 그냥 컷 할 때 이렇게 탁탁 찌는 그런 것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각각의 장면 찍는 것과 장면을 이어서 가는 것과 전체를 우리는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게 답이 시퀀스하고 스타트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답지 적어놨으니까 어쨌든 몽타주는 우리가 회화에서 몽타주가 좀 다른 거예요. 요 몽타주 자체도 그냥 회화 몽타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과거를 회상하듯 이 아이젠슈타인의 이 전함 포템킨도 이 몽타주에서는 가장 저명하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영화 매니아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평이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영상 미술의 이 매니아층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참 슬픕니다. 그죠? 이
이 영화 장면 자체를 보면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서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답지에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나왔으니까 시퀀스라는 거 하고요. 네, 그런 장면의 씬에 대한 것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난이도 문항입니다. 7번. 요거를 제가 왜 최상위에 넣었느냐. 요 문항은 소문항 문항이 바로 최상위 문항이에요. 여기 일단 도판 자체가 뭘 두 개 다 일단 처음 보는 도판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작가 이름도 없는데 이 가번이 누구 것 같으세요? 김명국입니다. 그죠? 김명국의 요 도판인 사실 제목을 적었어야지 되는 건데 저는 이 출제하신 분이 왜 제목을 안 적었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의아해요. 그럼 답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제가 좀 이따 답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하고 수로라는 개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석인물화라는 포괄적인 상징을 물으면 탈속이라든가 어떤 이런 자연의 귀일하면서 뭐 은밀한 삶을 사는 이런 유유자적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요 도판 자체에 해당하는 김명국의 그 작품 제목에 장수라는 게 상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하신 분이 누가 봐도 김명국 혹은 여기 제목을 적었어야 되는 건데 그 제목에 수로라는 글이 있어서 이게 한자로 거북이 해서 뭐 학생들이 좀 눈치를 챌까 뺐는지 이렇게 해서 물으면 전통회화 인물화는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했는데 이거 수업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도적 인물화 이거는 뭐 너무 어렵지 않고요. 이거를 선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선종하는 자세 그리는 태도지 주제가 아니죠. 도적 인물화고요. 자 그리고 기억에 따른 도적 인물화에 따른 가의 인물화 종류를 쓰고 인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써라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 유덕중이 화사지몽에서 뭐 이런 의섭의 종류가 18종이 있다라는 것은 요거에 대한 걸 묻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인물이 상징하는 바를 서술하라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단서를 하나도 안 줬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김홍도의 뭐 씨름도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어도 김홍도구나 씨름도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얘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거 너무하지 않나요? 그죠? 거기다가 상징까지 물었으면 도석인물화에서 끝냈으면 난이도가 한데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 1점 감점됐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 도적인물화에 대한 그죠? 유유자적하는 자연에서의 귀라는 삶이라는 상징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감점이고요. 나의 옷주름 표현은 그나마 쉽네요. 요거는 도파는 처음 보지만 여기를 봤더니 누가 봐도 정두섬이묘입니다. 그죠? 정두섬이묘. 그래서 못의 머리에 그죠? 쥐꼬리 같이 가는 거. 저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점 받채만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제가 상위권 문제를 먼저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좀 이따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상위권자들의 점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7점대에서 60 초반대까지 나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단 상위권 분석을 해드리면 그게 컷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위권자들이 각 지역으로 분포가 되면 그 사람들은 각 지역의 상위권에 들어가겠지 컷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컷과 상위권 점수는 분반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첨삭을 하면서 난이도 평이한 문제에서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더라. 일반적인 수준의 난이도는 대부분 다 실수 없이 4점 혹은 2점씩을 맞아가더라라는 거고요. 난이도 최상급 문항을 다 틀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도 점수가 55점을 받는 거 보면 결국은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수 없이 서술하고 요구 파악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중서 절충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지만 왠지 한자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요구한 대로 쓰는 그런 거 아까 배장주의법도 제가 문제 풀이 때 냈어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 다 새롭고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랬어도 또 도판을 잘 봤더니 이게 흘러내리면 얇겠구나 이렇게 해서 쓰신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높았으나 컷이 약간 상승한 요인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제가 아까 분석해드린 대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해서 요게
어, 잠깐만요. 네. 자, 요게 지금 제가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해서 이제 어, 1차 컷입니다. 교육학 플러스 전공. 그 컷에 대한 분포들을 본 건데 올해 거는 예상도고요. 자, 요게 실제로 2016년도에 전국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69점도 있고 74점도 있어 높았던 데는 교육학과 전공을 합산 점수니까 우리가 보통 2, 3년 전만 해도 요 정도가 무난했어요. 요 정도 받을 때 우리는 전공 점수가 50 중후반대, 한 57, 8 요런 정도 받을 때였어요. 교육학이 이제 15, 16 요럴 때, 좀 쉬우면은 17, 18이고요. 교육학이 어떨 때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전공이 쉽게 나오면은 교육학이 막 10점 초반 나올 때도 있었죠. 그럴 땐 전공이 좀 쉬웠으니까.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이죠. 그죠? 전국 컷이 이렇게 확 내려갔어. 그죠? 저희 지역적으로는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정말 10점 이상 내려간 지역도 있었다라는 거였죠. 서울이나 경기도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대한 점수를 제가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15점, 16점대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보면 전공에서 한 50점에서 51, 2점 정도를 만약에 컷으로 잡는다면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첫날 문제지를 딱 받아들고 문제를 보면서 제가 처음 느꼈을 때 그런 난이도로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거보다는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최근 3년 1차 컷을 지역적으로 분리해 놓은 건데요. 요게 이제 서울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컷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죠? 서울이 7467, 7633, 63이었잖아요. 이 폭 하락을 보세요. 이게 작년이에요? 요 파란 게 작년?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점수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33이 내려간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점수 하락, 그죠? 정말 이게 어떻게 교육학하고 전공 합산이 63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것도 서울인데요. 이 얘기는 전공 작년 좀 교육학이 좀 어려웠죠. 교육학 10점 하더라도 미술이 53이란 얘긴데 작년에 교육학이 그보단 좀 더 나왔으니까 그죠? 13, 14라고 하면은 어, 서울인데도 컷이 전공이 5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역대 최하. 뭐 경기를 말할 것도 없죠. 역시 10점 정도 내려갔고요. 경기도가 59.33이에요. 교육학과 합친 점수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그죠?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그나마 대전 같은 데가 이렇게 좀 점수가 잘 나온 거는 인원이 적은 곳. 인원이 뭐 3명, 4명 있는 곳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3명만 와도 위에서 잘라버리니까. 평균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이 아니라 고득점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리고 티오가 몇 명이냐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보시면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제가 일단 광역시 위주로만 좀 이렇게 먼저 뽑아놨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그죠? 69, 70점에서 서로 비슷비슷했죠. 대구도 비슷비슷하고요. 광주가 좀 폭이 심한데 이렇게 폭이 심한 지역들은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적은 곳들입니다. 뭐 2명, 3명 이럴 때 그죠? 해서 마찬가지로 역시 61.67, 62점, 61.66, 62점 거의 비슷비슷하죠. 교육학 플러스 전공 합산 점수가 저렇게 낮았다. 근데 올해는 저거보다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요 정도가 나오려면 전공이 50이라고 치면은 교육학이 10이란 얘긴데 올해 교육학이 한 15점 채와 잡더라도 그러면 전공이 50이 안 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역적인 인원 TO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48, 9점대 낮으면 좀 높은 지역은 전공만 한 50, 한 3, 4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일단 1차를 요 정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곧바로 이제 나머지 기출문제 답지 드리면서 그거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